적으로 회계 기준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코리안 갭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원칙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일반 회계 기준이 있고요. 그 위에 또 IFRS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룰인 IFRS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공정가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16년도 이후에 IFRS에서는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가 너무 혼선이 있고 중소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장부가액으로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요 말씀드리는 건 그 전 강의하셨던 거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세무사님 강의하신 거 있었었죠? 2월 달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가 같이 더 있네요. 자, 그리고 기업이 분할하는 이유. 자, 이거는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할 건 없고 읽어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유인 거예요. 자, 다 읽어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리뷰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리뷰 겸 조금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왜? 우리가 실제 바로 써야 되는 어떤 부분들일 수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쓰는지. 첫 번째, 가지입금 처리. 자, 분할 시 한쪽으로 몰고 대표이사 퇴직금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가지입금을 해결하는 첫 번째 과거의 플랜은 뭐였었냐면 대표이사님의 현실적 퇴직금을 결국에 받은 걸로 가지입금을 갚으세요라고 하는 저희가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들어올 만한 내용이 이제 거의 없어졌었죠. 그죠? 뭐 연봉제, 호봉제 이건 이제 안 되는 걸로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 관련된 거는 그 케이스로 해서 다음 주 심화 과정에 넣어놓긴 했는데 케이스를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이 결국에는 명예회장으로 해서 결국에는 퇴직을 하시는 걸로 하고 명예회장은 회장 임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되면 어쨌든 퇴직이 또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역으로 임원에서 직원으로 간 거니까 결국에는 퇴직이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처리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법에서 바라볼 때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장악력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 어떤 부분에 어떤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직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직책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명예회장이라는 이름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회사의 운영에 일부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무적으로는 부인당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는 조금 반반 정도 어쨌든 리스크를 좀 보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뭐가 있어요? 뭐 본인이 아프거나 또 저희 요양원, 부모님의 요양 이런 거 있잖아요. 금액이 작죠.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요양원 요양비가 한 5천만 원밖에 들지 않는데 회사에서 모든 퇴직금을 받아왔다. 이 또한 지금 현재는 그걸 하지 말라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추후에는 분명히 제가 봤었을 때 판례로서 분명히 부인당하는 케이스가 나올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현실적인 퇴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유행했었던 CO 플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지입금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게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던가 이런 식으로 뒤로 밀어버린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분할을 이용하면 좀 다른 방법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처음에 분할 회사가 있는데 분할할 때 두 회사를 쪼갤 때 우선은 자산 부분도 쪼개고 부채 부분도 쪼개고 다 쪼개는데 막 쪼개면 안 되고요. 쪼개진 회사 하나하나가 또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지급금은 어때요?
어느 회사의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죠. 그죠? 그냥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도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A라는 회사 쪽으로 몰아놓고요. B라는 회사는 조금 저희 분할 신설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앞으로 잘 나갈 회사를 좀 떼는 방식을 좀 쓰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자산이나 어떤 이런 그 순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미래에 좀 어떤 사업이 클 수 있는, 제가 분리를 할 때 표현할 땐 BS 기준의 회사가 있고 IS 기준의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IS 기준이라는 말은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저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IS 기준. 손익계산서.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떼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대표이사님은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이 나오죠? 실제 퇴직을 한 거니까 이건 현실적 퇴직 사유가 아니라 실제 퇴직인 거니까 퇴직금으로 기본적으로 가질금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B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제가 봤었을 땐 현재 시점에 가능하고 국세청이나 어떤 세법의 어떤 과정들은 보면 항상 저희들보다 뒤에 오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컨설팅해서 다 하고 나면 몇 년 후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뀌어지잖아요. 분할과 관련돼서는 국세청에 전화해서 질의해도 담당자들이 답변을 거의 못할 거예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녹화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뭐 정도만 우선은 하고요. 그래서 가질금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미처분 잉여금도 감소 효과를 할 수 있죠. 왜? CU 플래너에서 돈이 지급됐으니까 회사 규모도 작아지죠. 그럼 청산소득세도 작아질 거고 기본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작아질 거예요. 여러 면에서 방법은 쓸 수 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라는 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사의 경영 컨설턴트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회사 경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게 아니라면 앞에 거는 의미가 없지만 여기 있는 토픽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영업하는데 바로바로 응용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다음 거. 안 보이니까요. 자, 뭐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요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미처분 잉여금 부분을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 그게 뭐냐? 소득을 바깥쪽으로 어쨌든 엑시트 해야 돼요. 엑시트 하는데 나 하나에게 엑시트 하는 방법이 있고 나하고 내 와이프, 내 자녀 2명까지 해서 4명에게 엑시트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기간으로 조금 더 늘리면 대표님 이거 얼마 정도 계획을 해서 할까요? 3년? 5년? 뭐 10년?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거기에 곱하면 그만큼 n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회사를 2개로 쪼개는 거죠. 그럼 미처분 잉여금도 단순하게 보면 단으로 쪼개져 있겠죠. 그죠? 이 회사의 주주도 기본적으로 늘리고 이 회사의 주주도 기본적으로 늘리면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했었던 것보다 2배의 속도가 가능하죠. 맞아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주주와 여기 주주가 같아버리면 사실은 한 명으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배당받고 여기서 배당받으면 어차피 합산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회사의 주주는 여기 또 방송에 있어서 아무튼 다른 주주를 넣어서 하면 리스크가 없죠. 우리 명의신탁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실제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거나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자녀가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리할 거기 때문에 정리할 BS 기준의 회사가 있고 IS 기준의 회사가 있다면 BS 기준에 있는 회사의 주주를 여러분께 좀 부탁을 한다 한들 걱정될 일이 별로 없다. 거기서 일부 세금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책임지면 되고 어차피 내가 낼 세금이니까 40% 낼 거 15%, 예를 들어 14%씩 쪼개서 내가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런 의미로 지금 두 번째 장 말씀드린 거고요. 많은 사람 다 아실 거니까. 네. 자, 세 번째 재무 비율 관리인데요. 자, 가지급금이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모는 거, 이게
내가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때는 제가 그때도 비유를 제 와이프를 들다가 갑자기 입을 닫았던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찢어진다는 예를 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원래 시너지가 날 걸로 생각하고 같이 합병을 했는데 실제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을 해서 잘라지려고 하는 어떤 상황인 건 거거든요. 그런데 예시가 좀 이제 아무튼 부적절할 수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BS 기준, IS 기준을 머릿속에 가지고 쪼갠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은 IS만 가져가고 한쪽은 BS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수익성이 좋을 수 있는 앞으로의 캐시카우가 되는 회사를 하나를 분리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쪼개지기 전에는 사업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쨌든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사업 부문이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나랑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 여기서는 금융기관을 그냥 예를 들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또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나의 좋은 부분만 갖고 평가를 할까요? 안 좋은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는 좋은 부분만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낮은 등급으로 평가가 되겠죠.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낮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분리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의 재무제체를 좋게 만들면 돈도 원활하게 운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도 높아져서 이자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 정책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만 적용할 게 아니잖아요. 작은 회사도 잘라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 의미다. 그래서 활용 가능하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책자금 유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관 피하기는 우리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고 나서 또 회사가 규모가 조금씩 더 커졌어요. 그래서 외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할 때 왜 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성실신고 제도에 우리가 포함될까봐 해서 바꾸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2020년부터는 5년, 5억, 10억, 10억으로 바뀌죠. 지금 5억? 예? 예, 2020년부터. 예, 내년부터. 예,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10억 매출만 넘어가면 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법인도 3년 동안 또 성실신고 대상자로 들어가는 건 거죠. 예전에 우리가 했었을 땐, 이게 올해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바꾸자 하고 바꾸고, 뱀의 머리가 되니 용의 꼬리가 되자.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빨리 안 하면, 그때라도 사장님이 나중에 하지. 넘어가고 나서 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세무검증제도에 들어왔는데, 아니면 거의 들어올 상황인데, 법인 전환을 한 회사들은 암암리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좀 찍혔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할 때도 결국에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피하기 부분이었고, 세무검증제도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어요. 그죠? 적격증빙과 세무사의 여러 리스크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법인으로 전환했었던 거예요.